God. 가상현실 시장이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시장의 선두주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큘러스 VR입니다. 오큘러스는 수백만 원에 달하던 HMD 가격을 수십만 원으로 낮춰 대중화했는데 팔머러키는 2012년 남캘리포니아 공대에 다니던 19세 때에 오큘러스를 세웠습니다. Thousands of people inside the Rift now. I've given thousands of demos. 그는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라는 걸 활용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익명의 다수에게서 투자를 받는 방식을 이용한 겁니다.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 펀딩 회사 킥스타터에서 모금 캠페인을 벌여 당시 $300 이상 투자한 사람들에게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HMD 시제품을 보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가상현실 기기의 가능성에 주목한 페이스북이 지난해 3월 이 회사를 $23억, 하나로 약 2조 5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19살의 회사를 세워 그 개발 자금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했던 한 젊은이의 회사가 무려 2조 5천억 원이라는 거금에 그 유명한 페이스북에 인수된 겁니다. 올해 6월 600만 관객을 동원한 우리 영화 연평해전. 이 영화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기획에도 불구하고 자금력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와중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로 영화는 훌륭히 완성되었고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이것의 효과,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비 효과처럼 작은 데서 출발해가지고 엄청난 결과가 나중에 나올 수 있다. 제가 처음부터 기업이나 어디 배워서 쫓아가면 이게 됐겠어요? 안 됐죠. 근데 그분들의 작은 힘이 모여서 이렇게 이뤄낸 거란 말이에요. 웹툰 작가 강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 26년. 이 영화도 주목받는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로 꼽힙니다. 마음에 듭니다. 26년은 1980년 5월의 광주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몇 차례 제작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영화사가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하게 됐는데요. 처음엔 목표액인 10억 원을 채우지 못해 26년의 개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두 번째 시도를 했고 목표액 모금에 성공. 영화는 마침내 세상에 그 얼굴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최근 국내에서도 영화나 드라마, 공연 등을 시작으로 크라우드 펀딩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요즘 많은 이들이 자주 듣는 단어일 겁니다. 헌데 그 정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의 CEO가 수조 원대의 거금을 들여 인수한 회사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태동되었고 수백만 관객을 모은 우리 영화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면 도대체 그게 뭐길래 하고 눈을 반짝이게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새로운 투자 방법인데요.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을 합성한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투자금을 모으는 십시일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목적은 재난 구호에서부터 시민 언론 활동, 예술가 후원이나 정치 캠페인, 신규 사업에 대한 소규모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데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셜 펀딩이라고도 불리고 그 외 커뮤니티 펀딩, 마이크로 벤처링 등의 단어들이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종류에는 4가지가 있는데
투자금에 비례한 기업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만기 시 투자 원금과 함께 이자를 돌려받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후원에 대한 소정의 대가를 받는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순수한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대출 자격에 부합되지 못해 투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수의 대중에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부족한 예술가나 사회활동가, 예비 창업자들이 좀 더 쉽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이익 창출의 장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최근 급격히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투자 방식 중 하나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시작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97년에 영국의 메릴리언이라는 어떤 그 락그룹이 미국 순회 공연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팬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공연을 갔던 걸 처음 시초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예전에 2000년대쯤에 많이 했던 네티즌 펀드라고 영화에 자금을 투자했던, 영화 팬들이 자금을 투자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시초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 그때는 이제 어떤 일회성의 간단한 펀딩 방식이었고, 지금 2009년부터 이제 킥스타터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을 거두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떤 뭐 법률 위반가들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12년에 미국에서 잡스법이 통과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됐죠. 2000년대 중후반부터 성장해온 크라우드 펀딩은 최근 더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초기에는 주로 예술가와 영화 제작자들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범위는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북미와 유럽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크지만 앞으로는 신흥국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성장이 더욱 폭발적일 것입니다. 월드뱅크는 중국의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2025년까지 약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가장 활발한 미국은 2012년에 잡스법이라고 하는 신생기업 육성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를 추진한 국가입니다. 그 법안은 신생 벤처기업들이 사업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안을 담고 있습니다. 잡스법은 연매출 10억 달러 미만의 기업이 연간 100만 달러의 자금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와 소득 증대, 투자 활성화로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위원회는 전문 투자자들이 크라우드 펀딩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해 세계에서 미국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점유율이 가장 높아지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의 크라우드 펀딩 강국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경제 침체와 높은 실업률, 기존 금융권의 위기를 타파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며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법을 합법화한 국가가 됐습니다. 2012년 10월에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성장 촉진법이 입법화됐는데, 2013년 7월에 법안과 세부 시행령까지 마무리함으로써 미국보다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세계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을 합법화한 국가가 된 겁니다. 영국은 최초로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허용한 국가입니다. 영국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비상장 기업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관련된 법규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 2월에 영국 재무담당국이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중개회사인 크라우드 큐브의 활동을 정식 허용했습니다. 일본은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 마련에 한국보다 늦게 착수했지만 훨씬 빠르게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분투자형과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은 미국, 중국, 영국이 전체의 96%를 차지하며 세계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앞서 페이스북이 거금에 인수한 회사의 사례를 언급한 바 있지만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미국의 기업 페블 테크놀로지스의 펀딩이 꼽힙니다. 페블사는 스마트워치 페블을 개발하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 업체 킥스타터에서 보상품을 제공하는 후원 형태로 자금을 모았는데요. 모금 시작 후 단 2시간 만에 목표 금액 10만 달러를 넘겼고 최종 모금액은 무려 1,02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모금액 중 최고치를 달성한 건데요. 크라우드 펀딩 덕분에 페블사는 다음 해인 2013년에 페블워치를 출시할 수 있게 됐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인한 창업 신화를 쓰게 된 거죠. 당시에 2012년도에 펀딩을 받았었는데 아직 애플하고 구글이 그리고 삼성이 이 스마트워치를 내놓기 전이었어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무시무시한 기업들이 다 스마트워치를 내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워치를 만들고 있는 페블이라는 신생 기업은 내가 경쟁자들, 그런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회사라고 하는 곳들이 만들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아무리 잘해내도 투자자들은 그걸 믿어주기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런데 100억 원이라는 펀드레이징 규모는 한 사람당 내는 돈이 아마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시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였던 거고. 크라우드 펀딩의 효시에 대해선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려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중세 유럽에서 작곡가들이 자신의 후원 그룹들에 한정해 연주회 티켓을 판매한 것을 크라우드 펀딩의 효시로 보기도 했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투자 기념으로서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을 꼽자면 1602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아시아까지 위험하고 값비싼 항해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주식을 공모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서 엄청난 금액의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네요. 2003년에는 음반 정보 제공 사이트인 아티스트 쉐어에서 팬들이 자금을 모아 신규 앨범을 발매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현재 모습의 크라우드 펀딩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는 2008년 1월에 시작한 인디고고이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사는 2009년 4월에 미국에서 출범한 킥스타터입니다. 음악가, 작가, 웹디자이너 등 예술가 3인방이 공동 창업한 킥스타터는 문화 프로젝트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3명 모두 창의적인 자기 표현의 제안을 느끼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 보내주겠다는 아이디어를 올리고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게 킥스타터의 첫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결과는 너무도 절망적이었습니다. 3명이 참여해 총 35달러,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을 모은 것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크라우드 펀딩사 킥스타터의 출발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단돈 35달러로 시작한 킥스타터는 2010년에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아이팟 나노 6세대에 실리콘 밴드를 달아 판매한 틱톡 프로젝트를 통해서인데요. 애플워치의 원형이 킥스타터를 통해 만들어진 셈입니다. 틱톡처럼 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킥스타터를 통해 날개를 달고 현실화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9만 개 프로젝트에서 2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22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아이디어에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들과 나누는 게 킥스타터의 역할이라고 강조해온 창업자의 신념은 커다란 결실을 맺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인디고고는 킥스타터와는 달리 모금액이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해도 모금액을 전달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수수료는 목표 금액 도달 시 모금액의 4%,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9%를 부과합니다. 로켓허브는 크라우드 펀딩 기능 외에 론치패드라는 일종의 오디션 서비스를 함께 운영해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예술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온라인 사이트에 제출하면 일반인들의 투표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킥스타터의 공동 창업자 찰스 애들러는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도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이 크라우드 펀딩과 만나면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입니다.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크라우드 펀딩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우리나라에서도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산업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인 크라우드 펀딩 또한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크라우드 펀딩은 아직까지는 주로 영화, 음악 등 문화와 공연, 예술 쪽에 편중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화 콘텐츠로 저는 접근을 많이 했었던 이유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마케팅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접점에서 많이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 외에 파생할 수 있는 분야는 아마 시제품 가지고 양산할 수 있는 제품 쪽 펀딩이거나 아니면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 기술을 더 R&D 할 수 있는 비용들이 부족한 부분일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마중물이나 시너지 날 수 있는 자금 활로의 측면으로 조금 더 활발히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크라우드 펀딩에 활용되는 단순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액 투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좀 더 본격적이고 안정적인 제2의 벤처 창업 붐과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벤처 붐이 허무한 거품으로 막을 내렸다는 생각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객관적이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게 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벤처 창업 생태계가 지금까지는 특히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서는 융자를 받거나 또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투자 위주로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어서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두려움 없이 우리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7월 6일엔 크라우드 펀딩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016년 1월 25일부터 본격적인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간의 문제점들이 얼마나 해소될지가 관건인데요. 크라우드 펀딩법부터 우리 외환 거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 규제가 굉장히 강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 핀란드 기업들이 EU에 빨리 자리 잡은 이유가 그 정부의 노력으로 규제가 빨리빨리 풀리고 그 정보를 빨리 획득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가 바뀌고 정보가 이제 규제가 바뀌는 거에 빨리 대응한 소프트웨어가 사람들이 먼저 쓰잖아요. 그런 형태의 사실은 정부와 민간의 호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대안적 자금 조달 방법으로 활성화되려면 후원자의 펀드 기금을 투자로 볼 것인지 기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유권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P2P 대출 사업 규제가 명확해져야 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문제가 선결돼야 합니다.
자금 조달자는 펀딩이 끝난 후 후원자들에게 자신이 진행한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보고해야만 하고요. 무엇보다 SNS를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자금이 오가는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나 이를 감독할 제도적 근거가 정확하게 마련돼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이제 정확히 공개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약간 허위 광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이제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법을 만들면서 그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이제 허위로 하거나 아니면은 과장된 광고를 하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객관적인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IT를 필두로 한 벤처기업 열풍으로 뜨거웠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벤처기업의 모험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할 것만 같던 그 시절. 하지만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러하듯 열풍이 잦아들고 거품이 거친 자리엔 짙은 그늘이 지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고 보증을 세워야만이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시기를 놓쳐서 수출도 많이 포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제조를 하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그러나 2015년 대한민국 또 한 번의 모험이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십시일반의 혁명을 통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2부 벤처 생태계의 새로운 혁명 크라우드 펀딩 편이 방송됩니다.